열흘 정도면 돌아올 것이니 그동안 아버님은 네가 알아서 하거라. 상주댁이 정월의 손에 옷보따리를 떠넘기듯 쥐어주었습니다. 온 집안 식솔들이 근친 길에 오르는 아침 마당엔 정월 혼자 남았습니다. 컥컥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기침 소리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정월은 물 한 대접을 받쳐 들고 조심스레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 이불 밑에서 정월의 손끝에 낯선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상주 땅에서 한나절 걸어 들어가는 산골 마을에 몰락해가는 양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조대감은 한때 고을에서 손꼽히던 지주였으나 몇 해 전부터 중풍을 앓아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거동조차 남의 손을 빌려야 했지요. 그 집에 새로 며느리가 들어온 것은 지난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이름은 정월. 가난한 평민 집안의 셋째 딸로 손끝이 야무지고 참을성이 강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댁 사정을 알고도 시집 오겠다는 거냐. 정월의 친정어머니가 혼사가 오가던 날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살림이 어려워도 사람이 진실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월은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혼인날 정월은 가마에서 내려 처음으로 시댁 마당을 밟았습니다. 기울어가는 처마와 손질 안 된 마당이 한눈에 들어왔지요. 그러나 정월은 낯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행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방에서 끙 하는 낮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정월이 조심스레 문을 열자 조대감이 이불을 밀어내며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소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월이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조대감은 며느리의 손길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오랜 세월 남에게 몸을 맡기는 일에 익숙지 않았던 것이지요. 됐다. 종을 부르마. 조대감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은 이미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월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조대감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기울며 하나둘 떠난 종들의 빈자리를 이 새 며느리는 벌써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월은 그날부터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지요. 시어머니 상주댁은 그런 정월을 곁눈으로 보며 입술을 실룩였습니다. 며느리를 들인 게 잘한 일인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 얼굴이었지요. 어멈 손이 야무지긴 하구나. 상주댁이 처음 건넨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칭찬이라기엔 어딘가 미심쩍은 어조였지요. 그러나 정월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집 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새색시가 아침 저녁으로 시아버지의 방을 드나드는 모습이 이 집 마당에 조금씩 익숙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남편 될 사람, 규원이 있었습니다. 정월과 혼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규원은 과거 준비를 이유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곧 급제하여 돌아오겠소. 그때까지 부모님을 부탁하오. 규원이 떠나던 날 남긴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정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서린 초조함을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지요. 신우의 명주는 이제 19, 한창 치장에 관심이 많을 나이였습니다. 오라비가 떠난 뒤에도 매일같이 어머니 상주댁과 함께 안방에 모여 앉아 옷감이며 놀이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근친 때는 새 비녀를 하나 마련해 주세요. 명주가 어리광 섞인 목소리로 졸랐습니다. 살림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모르느냐.
상주댁이 나무라듯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집안 살림은 겉보기와 달리 속으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논밭은 몇 해 전부터 하나둘 남의 손에 넘어갔고 남은 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낡은 기와집 한 채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월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낯선 사내 둘이 대문 앞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의 손에는 종이 뭉치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 댁 대감 어디 계시오? 사내 하나가 문간에서 소리쳤습니다. 집안 하인이 없으니 그 소리를 들은 건 마침 마당을 지나던 정월뿐이었습니다. 정월은 급히 다가가 사내들을 막아섰습니다. 어인 일이십니까? 정월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됐고 대감 나오라 하시오. 빈 문서에 도장 찍은 게 언제인데 여태 소식이 없단 말이오. 사내가 종이를 흔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정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빚이라는 말을 이 집에서 처음 들은 순간이었지요. 지금 편찮으셔서 뵙기 어렵습니다. 며칠만 말미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월이 침착하게 사내들을 달랬습니다. 사내들은 못마땅한 얼굴로 몇 마디 더 을러대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정월은 그날 저녁 이 일을 상주댁에게 알렸습니다. 별일 아니다. 신경 쓰지 말거라. 상주댁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정월은 놓치지 않았지요. 그날 밤 정월은 조대감의 방에 물수건을 갈아들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보름 뒤 조대감의 병세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밤새 신혈에 시달리며 헛소리까지 하기 시작했지요. 의원을 불러야 합니다. 정월이 다급히 상주댁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상주댁은 그러나 며칠째 어딘가 들뜬 얼굴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명주 역시 옷가지를 이것저것 꺼내 보따리에 담느라 분주했지요. 어머니, 이 와중에 어딜 가시려고요? 정월이 물었습니다. 친정 오라비 회갑이다. 진작 잡힌 날이라 미룰 수가 없구나. 상주댁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정월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리 알아누웠는데 회갑잔치가 그보다 급한 일이란 말입니까? 아버님 병세가 심상치 않으신데 지금 떠나시면 정월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열흘이면 돌아올 것이니 그동안 아버님은 내가 알아서 하거라. 상주댁이 정월의 손에 옷보따리를 떠넘기듯 쥐어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대꾸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주 역시 문가에 서서 새침한 얼굴로 한마디 보탰습니다. 언니, 이런 일이 며느리 도리 아니겠어요? 저흰 다녀올게요. 명주가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정월에게는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가마 두 채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상주댁과 명주 그리고 몇 안 되는 짐을 실은 짐꾼 하나가 함께였지요. 정월은 마당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마가 고갯길을 넘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정월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집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넓은 기와집에 남은 사람은 이제 알아누운 시아버지와 며느리 정월뿐이었습니다. 컥컥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기침 소리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정월은 물 한 대접을 받쳐 들고 조심스레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조대감은 식은땀에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신이 드십니까? 정월이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조대감은 흐릿한 눈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볼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월은 그 밤 뜬 눈으로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 이불 밑에서 정월의 손끝에 낯선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딱딱하고 얇은 종이 뭉치 같은 감촉이었습니다. 정월은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시아버지의 사사로운 물건에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정월은 결국 손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보다 시아버지의 열을 내리는 일이 먼저였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정월이 나가보니 어제 그 사내들이었습니다. 대감 나오시라니까 어찌 코빼기도 안 보이시오. 사내 하나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편찮으신 어른께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정월이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댁이 우리한테 빌린 돈이 쌀 30섬 값이오. 갚을 사람이 없으면 세간이라도 내놔야 할 것 아니오. 사내가 종이를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정월은 그 종이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조대감의 수결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언제 무슨 사정으로 이런 돈을 빌렸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열흘 안에 어른께서 정신을 차리시면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월이 허리를 숙이며 청했습니다. 사내들은 못마땅한 얼굴로 몇 번이나 문을 걷어차려다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정월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돌아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5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정월은 이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조대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별일 아니었습니다. 정월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걱정을 더 얹어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조대감은 그 말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 섞인 떨림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흐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놈들이 또 왔더냐? 조대감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정월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어서 약을 드셔야지요. 정월이 탕약 그릇을 조대감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조대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조대감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정월은 대문 밖인 기척에 늘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시아버지를 돌보고 밤에는 대문 단속을 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약값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정월은 괴짝을 뒤져보았지만 나오는 것은 몇 푼 안 되는 엽전뿐이었습니다. 정월은 밤마다 삭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 포목점의 바느질감을 받아다 새벽까지 바늘을 놀렸습니다. 낮에는 시아버지를 돌보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눈이 진물을 지경이었지만 정월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옆집에 사는 곰례 할멈이 정월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곰례 할멈은 젊어서 이 집 종살이를 했던 사람으로 지금은 늙어 한적한 삶을 살고 있었지요. 어멈, 얼굴이 반쪽이 됐네. 곰례 할멈이 담장 너머로 정월을 불러 세웠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정월이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곰례 할멈은 그 웃음이 거짓임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곰례 할멈은 죽 한 그릇을 들고 정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힘내게. 대감마님도 좀 나눠드리고. 곰네 할멈이 죽 그릇을 정월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정월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집 온 뒤로 처음 받아보는 사람의 온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걸 왜 정월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내 젊었을 적 이댁마님이 나한테 참 잘해주셨어. 그 은혜를 이제라도 갚는 셈 치자고. 곰네 할멈이 정월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곰네 할멈은 며칠에 한 번씩 죽이나 나물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정월에게는 그것이 큰 힘이 되었지요. 할머니, 혹시 이 댁이 빚을 지게 된 사연을 아십니까? 어느 날 정월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곰네 할멈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알기론 몇 해 전 대감마님이 먼 친척 빚보증을 서주셨다가 그 친척이 야반도주를 했다고 들었네. 그 뒤로 살림이 급격히 기울었지. 곰네 할멈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정월은 그 말에 조대감의 처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그 대가를 홀로 짊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멈, 마님이랑 아가씨는 어디 가셨나? 곰네 할멈이 물었습니다. 근친 다녀오신다고 정월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곰네 할멈은 그 말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가는 길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국의 근친이라 그 말이 정월의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월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댁 식구들이 모두 떠나고 며느리 혼자 남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도 다 버리고 간 집에서 혼자 무슨 청승이래.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아낙 하나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월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러다 시아버지 병수발이 힘들다고 도망이라도 가는 거 아니야. 다른 아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쉿, 다 들리겠다. 누군가 눈치를 주었지만 이미 정월의 귀에는 또렷이 들린 뒤였습니다. 정월은 물동이를 조용히 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내내 등 뒤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월은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홀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은 분명했으니까요. 며칠 뒤 마을 초입에 사는 훈장 어른이 정월을 불러 세웠습니다. 훈장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 젊은 시절 조대감과 벗이었던 사이였습니다. 자네가 그 댁 며느리인가? 훈장이 지긋한 눈으로 정월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예, 그러합니다. 정월이 공손히 답했습니다. 요즘 자네를 두고 말들이 많던데 마음 쓰지 말게. 사람 됨됨이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이니. 훈장이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정월은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낯선 이에게서 듣는 위로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 조대감과 함께 글을 배웠네. 그 사람이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지 내가 잘 알지. 그런 사람의 며느리라면 자네도 필시 심지가 굳은 사람일 걸세. 훈장이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게. 늙은이가 크게 도울 순 없어도 말벗은 되어줄 수 있으니. 훈장이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에는 여전히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지만 정월은
훈장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그것으로 되었다. 정월은 밤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한편 우물가에서 정월을 헐뜯던 안악들 중에도 시간이 지나며 마음을 바꾸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정월이 새벽마다 시아버지의 방을 오가며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눈이 없지 않았던 것이지요. 저 며느리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하네. 우리가 괜한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어. 어느 날 한 안악이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정월을 둘러싼 시선은 냉대와 이해 사이를 오가며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조대감의 병세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탕약값은 삭바느질 몇 푼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월은 밤늦도록 반직고리를 뒤적였습니다. 그 안에는 시집을 때 친정에서 마련해준 은비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월은 그 비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밤새워 모은 돈으로 사준 것이었지요. 그러나 정월은 이내 마음을 다잡고 비녀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월은 읍내 은방을 찾았습니다. 이 비녀 얼마나 쳐주시겠습니까? 정월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은방 주인은 비녀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값을 매겼습니다. 넉넉한 값은 아니었지만 탕약 몇 첩 값은 될 만했습니다. 정월은 그 돈을 받아 들고 곧장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탕약 몇 첩을 짓고 나니 손에 남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월은 텅 빈 소매자락을 만지작거리며 걸었습니다. 비녀 하나 없는 손이 허전했지만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좋은 약재로 지었습니다. 정월이 탕약을 조대감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조대감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의 손목에 늘 있던 비녀가 사라진 것을 흐릿한 눈으로도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그 비녀는 어디 갔느냐? 조대감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월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잠시 맡겨두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으면 되지요. 정월이 애써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조대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정월이 잠든 조대감의 방을 나서며 문을 닫는 순간 조대감의 감긴 눈가에 물기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월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조대감의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라도 삼킬 수 있게 되었고 짧게나마 말을 이어갈 힘도 생겼습니다. 고맙구나. 어느 날 저녁 조대감이 불쑥 말했습니다. 정월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집 온 뒤로 시아버지에게서 처음 듣는 인사였습니다. 아버님, 어서 나으시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정월이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말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리는 방 안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의 기력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정월은 매일 아침 이부자리를 정돈하는 일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불을 개던 정월의 손끝에 다시 그 종이 뭉치가 닿았습니다. 베개 밑에 숨겨진 낡은 문서였습니다. 정월은 그것을 조심스레 꺼내 보았습니다. 겉면에는 먼지가 앉았지만 글씨만은 또렷했습니다. 논 몇 마지기의 땅 문서였습니다. 정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정도 땅이면 빚을 갚고도 남을 값어치였습니다.
정월은 문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조대감께 여쭈어야 할지 아니면 못 본 척 다시 넣어두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침 잠에서 깬 조대감이 정월의 손을 보고 물었습니다. 정월은 놀라 문서를 얼른 감추려 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숨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여겼던 것이지요. 베개 밑에 있던 문서입니다. 이불을 개다가 우연히 만졌습니다. 정월이 문서를 두 손으로 받쳐 조대감께 내밀었습니다. 조대감은 문서를 받아 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여러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걸 팔면 빚을 갚고도 남는다는 걸 너도 알았겠구나. 조대감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압니다. 정월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먼저 여쭙지 않고 은비녀부터 팔았느냐? 조대감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월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의 물건에 함부로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에 쓰일 물건인지도 모르면서 제 사정이 급하다고 남의 것을 건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배웠습니다. 정월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조대감은 그 대답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볼 뿐이었지요. 이 문서는 내가 아직 쓸 곳이 있어 숨겨둔 것이다. 당분간은 모른 척 해다오. 조대감이 문서를 다시 이불 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정월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증이 일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시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조대감은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미안함이 섞인 눈빛이었지요. 땅 문서를 둘러싼 일이 있고 나서 조대감은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어느 저녁 조대감이 정월에게 불쑥 예시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 이 집안도 한창 번성했었다. 논밭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종들도 여럿 두었지. 조대감이 천장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리 기울게 되었습니까? 정월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먼 친척벌 되는 이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찾아왔었다. 나는 그 사람을 믿고 빚보증을 서주었지. 그런데 그자가 야반도주를 해버렸어. 조대감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살림이 하나둘 기울기 시작했다. 처음엔 논면 마지기를 팔고 그 다음엔 종들을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지경이 되었지. 조대감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월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시아버지의 처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그 대가를 홀로 짊어지신 것이군요. 정월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 뒤로 나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다. 심지어 내 며느리조차도 처음엔 시험해야 마음이 놓였으니 말이다. 조대감이 정월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가 이 집에 시집왔을 때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도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시집왔으니 필시 무언가 노리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대감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월은 그 말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충분히 그리 생각하실 수 있는 처지셨습니다. 정월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을 지켜보며 나는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미리 의심부터 하는 것이 오히려 나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도
조대감이 정월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월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것이 어쩌면 하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준 기회였는지도 모르겠구나. 조대감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 걸린 등잔불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아버님, 소희는 그저 배운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일수록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어머니께서 늘 가르치셨습니다. 정월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구나. 조대감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대감은 정월에게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둘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집에 남은 세간을 어찌 정리하면 좋겠느냐. 조대감이 정월의 의견을 묻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월은 그때마다 신중하게 답을 내놓았고 조대감은 며느리의 판단력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덧 단순한 고부간의 정을 넘어선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지만 상주댁과 명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편지 한 장 오지 않는 나날이었습니다. 정월은 처음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여 길에서 무슨 변이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러나 곰네 할멈에게서 들려온 소식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멈, 내 저작거리에서 들었는데 말이야. 곰네 할멈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월이 바느질감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마님이랑 아가씨가 이웃 고을 온천에 머물고 계시다더군. 회갑잔치는 진작 끝났을 텐데 말이야. 곰네 할멈이 혀를 찼습니다. 정월은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온천에서 유유히 지내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확실한 소식입니까? 정월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조카가 그 고을에서 짐꾼 일을 하는데 직접 마님 가마를 봤다고 하더구먼. 게다가 곰네 할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게다가 무엇입니까? 정월이 재촉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이댁 마당까지 찾아왔었다는 소문이 벌써 온 고을에 퍼졌어. 마님이 그 소문을 피해 몸을 숨기신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고. 곰네 할멈이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정월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한편 남편 규원에게서도 좀처럼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2달 전 짧은 안부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정월은 밤마다 남편의 편지를 기다리며 등잔불 아래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늘 헛되이 끝났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정월이 조대감께 넌지시 물었습니다. 조대감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과거 준비가 쉬운 일이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조대감이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근심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정월은 그날 밤에도 홀로 등잔불을 밝히고 삭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넓은 집에 남은 사람은 여전히 시아버지와 며느리, 단둘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정월은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삭바느질을 하며 문득 친정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정월의 친정은 이 마을에서 하루 거리 떨어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3남매를 키운 어머니는 삭바느질과 품팔이로 근근히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이 댁 사정을 알고도 시집 오겠다는 거냐.
혼사가 오가던 날 어머니가 몇 번이나 되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월은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살림이 어려워도 사람이 진실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시집을 와보니 어머니의 걱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몰락해가는 살림, 병든 시아버지, 그리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온갖 시련까지. 정월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좀 더 넉넉한 집안으로 시집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월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진실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정월은 스스로 다짐하듯 되뇌었습니다. 정월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사람 마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려운 법이다. 어디를 가든 내 마음을 지키며 살 거라. 정월은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어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월은 오랜만에 친정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차마 힘든 사정을 그대로 적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소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아버님도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계시니 염려 놓으십시오. 정월은 그렇게만 적었습니다. 편지를 봉하며 정월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사실을 숨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월은 이 시련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보다 지금의 자신이 훨씬 강해졌다는 것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월은 등잔불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월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다정하게 웃으며 정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장하다, 내 딸아. 내가 옳은 길을 걷고 있구나. 꿈속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정월은 그 꿈에서 깨어난 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해마다 가을이면 치르는 동제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풍년을 기원하는 큰 행사였지요. 원래대로라면 조대감 댁에서도 곡식과 술을 얼마간 마련해 보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 그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월이 조대감께 조심스레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조대감은 병상에 누운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제에 곡식을 보태지 못하면 이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닐 텐데 조대감이 근심스레 중얼거렸습니다. 정월은 한참을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제가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정월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정월은 그날부터 밤낮으로 삭바느질을 배로 늘렸습니다. 낮에는 시아버지를 돌보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서 바늘을 놀리는 나날이 이어졌지요. 그렇게 모은 삭돈으로 정월은 넉넉지는 않아도 성의를 다한 곡식과 술 한 병을 마련했습니다. 동제 날 아침 정월은 직접 그것을 이곳 마을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이 댁에서도 정성을 보태셨구먼. 마을 이장이 정월이 가져온 것을 받으며 감탄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부끄럽습니다만 정성만은 다했습니다. 정월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정월의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시댁 식구가 다 떠난 상황에서도 며느리 홀로 집안의 도리를 다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것이지요. 저 며느리
참으로 야무지구먼. 집안이 저리 어려운데도 동제를 거르지 않다니. 한 노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며 정월에게도 넉넉히 몫을 챙겨 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대감마님이랑 나눠 먹게. 한 안악이 정월의 손에 떡 한 덩이를 쥐어 주었습니다. 정월은 그 온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물가에서 들었던 냉랭한 말들과는 사뭇 다른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월은 조대감께 동제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아버님. 정월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대감은 그 이야기를 듣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체면을 지켰구나. 나보다 훨씬 낫다. 조대감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날의 일은 훗날 마을 사람들이 정월을 다시 보게 되는 작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헛소문이 돌 때도 이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정월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던 것이지요. 한편 그 시각 한양에서는 규원이 좀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장을 나선 규원은 방이 붙기도 전에 이미 낙방을 직감했습니다. 답안을 쓰는 내내 손이 떨렸고 평소 같으면 술술 나오던 문장도 자꾸만 막혔던 것이지요. 방이 붙던 날 규원은 차마 방 앞으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저만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었구나. 규원은 넋이 나간 채 저작거리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갈 면목이 없었던 규원은 결국 여관방을 빼고 저작거리 뒷골목에 허름한 객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방값이라도 벌어야겠다. 규원은 그날부터 짐꾼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양반가의 자제로 태어나 손에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던 규원에게 짐을 나르는 일은 여간 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짓무르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밤이면 규원은 좁은 객주방에 홀로 앉아 고향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병든 아버지 그리고 갓 혼이 난 아내 정월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부인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규원은 몇 번이나 편지를 쓰려다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낙방한 처지로 무슨 말을 전할 수 있을지 막막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2달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규원은 짐꾼 일로 번 돈을 모아 다시 책을 사고 밤마다 홀로 글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다음번엔 반드시 급제해서 떳떳하게 집에 돌아가리라. 규원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고향 쪽에서 온 상인을 만났습니다. 자네 혹시 이고을 조대감 댁을 아는가? 규원이 지나가는 말로 물었습니다. 알다 마다요. 요즘 그 댁 소문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상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문 말이오? 규원이 다급히 되물었습니다. 상인은 그제야 규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감이 위독하다는 것, 빚쟁이가 들이닥쳤다는 것, 며느리 홀로 그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는 것까지. 규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규원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 규원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이 체면 때문에 소식을 끊고 있는 사이 아내 홀로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규원은 자책하며 그날로 짐을 꾸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규원은 가진 것 전부를 챙겨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밤낮 없이 걸음을 재촉하며 규원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빚쟁이들의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대문을 두드렸지요. 더는 못 기다리오. 오늘 안에 뭐라도 내놓지 않으면 세간을 죄다 들고 가겠소. 사내 하나가 마당까지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정월은 마당에 나가 몸으로 그들을 막았습니다.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어른께서 곧 쾌차하시면 반드시 갚을 방도를 찾겠습니다. 정월이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사내들은 마당을 한 바퀴 휘휘 둘러보며 감나갈 만한 것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내가 정월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 댁에 은비녀다 뭐다 감나가는 물건이 꽤 있었다던데 다 어디 갔소? 며느리가 몰래 빼돌린 거 아니오? 사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월은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 비녀는 이미 팔아 약값에 썼습니다. 다른 물건은 이 댁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정월이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사내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로 몇 마디 더 을러대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기고 간 말은 마을에 이상한 소문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초입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정월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댁 며느리가 시아버지 물건에 손을 댔다더라. 한 안악이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그 댁 며느리 그렇게 착실하다던데. 다른 안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일이지. 시댁 식구들 다 떠나고 며느리 혼자 남았는데 그 틈에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 처음 말했던 안악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월은 물동이를 인 채 그 말을 들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상주댁이 머물고 있던 온천 고을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주댁은 친정 오라비를 통해 이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마님, 빚쟁이들이 벌써 마을에 소문을 다 냈다고 합니다. 이러다 마님이 며느리한테 병수발을 떠넘기고 도망갔다는 얘기까지 나올까 걱정입니다. 함께 온 몸종이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상주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내가 도망간 게 아니라 며느리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소문을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상주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종은 그 말에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감히 마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내마. 며느리가 시아버지 문서에 손을 댔다고 소문을 흘리도록 해라. 그래야 내가 없는 사이 집안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며느리한테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상주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정월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겨눈 누명의 그림자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고을 관아에까지 이 이야기가 흘러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관아에서 나온 나졸 하나가 정월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댁 며느리를 찾소. 도둑질 혐의로 소문이 자자하니 관아로 나와 조사를 받아야겠소. 나졸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월은 그 말의 순간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정월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관아로 향하는 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정월은 그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현감 앞에 나조리 정월을 데려다 세웠습니다. 내가 시아버지의 재물을 몰래 빼돌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현감이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은비녀를 팔아 시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했을 뿐입니다. 정월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증인이 있느냐? 현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관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곰례 할멈이었습니다. 사또 소인이 증인입니다. 곰례 할멈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읍내 은방에 비녀를 팔러 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돈으로 탕약을 지어 시아버지께 드리는 것도 보았고요. 곰례 할멈이 또박또박 진술했습니다. 현감은 곰례 할멈의 말을 듣고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문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현감이 물었습니다. 소인이 듣기로는 낯선 사내가 마을에 나타나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합니다. 그 사내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며느리와는 무관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곰례 할멈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현감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정월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돌려보내겠다마는 이 일의 진위가 밝혀질 때까지 마을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다. 현감이 엄중히 일렀습니다. 정월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또. 정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아를 나서며 정월은 곰례 할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월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야 그냥 있지. 억울한 일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겠나. 곰례 할멈이 정월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관아 마당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월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근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헛소문을 퍼뜨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짐작하는 대로 시댁 식구와 관련이 있는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낯선 사내 하나가 마을에 나타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소. 그 댁 며느리가 밤중에 몰래 세간을 싸서 어디론가 나가는 걸 말이오. 사내가 주막에서 술기운을 빌려 떠벌렸습니다. 이 말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원래도 뒤숭숭하던 소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지요. 이튿날 빚쟁이 사내들이 다시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몰래 물건을 빼돌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소. 이러다 우리가 받을 돈까지 사라지는 것 아니오? 오늘은 집안을 살펴봐야겠소. 사내들이 신을 신은 채 마루로 올라서려 했습니다. 멈추십시오. 여기는 어른이 누워 계신 곳입니다. 정월이 몸을 던지듯 막아섰습니다. 그러니 더 수상하지. 뭘 숨기려고 이리 막아서는 거요. 사내가 정월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소란의 안방에서 조대감이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걔 누구냐 무슨 일이냐 조대감이 힘겹게 목소리를 냈지만 밖에서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은 결국 마루까지 올라서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다지며 궤짝을 함부로 열어 젖히는 소리가 온 집 안에 울렸습니다. 정월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억울함과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숨긴 게 없습니다.
정월이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애원했습니다. 그때 마당 어귀에서 곰네 할멈이 이 소란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곰네 할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내들은 늙은 할멈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할멈은 빠지시오. 이댁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확인 좀 해보겠다는 거요. 사내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곰네 할멈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정월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멈, 진정하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해. 곰네 할멈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소란이 한창이던 중 안방에서 갑자기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월이 놀라 뛰어들어가 보니 조대감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월이 다급히 조대감을 부축했습니다. 조대감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다시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의원을, 누가 의원 좀 불러주십시오. 정월이 밖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 절박한 외침에 사내들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더 뒤져봤자 감나갈 물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곰네 할멈이 급히 마을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의원은 조대감의 맥을 짚어보더니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기가 너무 심하게 왔소. 정신이 언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소. 의원이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정월은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은 없을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자신은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쓴 채 온 마을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멍, 이제 어쩌면 좋겠나. 곰네 할멈이 정월의 손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정월은 대답 대신 조대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정월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깨어나 주십시오.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정월이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정월은 뜬 눈으로 조대감의 곁을 지켰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등진 것 같은 밤이었지만 정월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낮이 지났습니다. 정월은 그동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조대감의 곁을 지켰습니다. 나흘째 되던 새벽, 조대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정월이 숨을 죽이며 다가갔습니다. 조대감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가 조금씩 초점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조대감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입니다, 아버님. 정신이 드십니까? 정월이 눈물을 왈칵 쏟으며 조대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조대감은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수척해진 얼굴과 퀭한 눈, 갈라진 손끝을 보며 조대감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내가 여태 내 곁을 지켰단 말이냐? 조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님. 정월이 대답했습니다. 조대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습니다. 아버님, 아직 무리십니다. 정월이 만류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 있다. 조대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대감은 정월의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서 그 낡은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문서가 어찌 여태 여기 있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말해주마. 조대감이 문서를 두 손으로 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땅은 내가 죽기 전 진심으로 이 집안을 지킬 사람에게 물려주려 남겨둔 것이었다. 며느리와 딸,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이 집안을 지킬 사람인지 나는 처음부터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대감이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정월은 그 말의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시험이었다니 그럼 소인이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이걸 숨기고 계셨던 겁니까? 정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다. 그러나 내가 은비녀를 팔아 내 약값을 마련하고도 이 문서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더 이상 시험이 필요치 않다는 걸 깨달았다. 조대감이 정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해다오. 늙은이의 어리석은 시험 때문에 내가 그리 고생을 했구나. 조대감이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정월은 그 말에 그동안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원망보다는 시아버지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아버님께서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소인은 족합니다. 정월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조대감은 문서를 정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이 문서를 팔아 빚을 청산하고 남는 것은 내가 관리하거라. 이 집안의 진짜 어른은 이제 너다. 조대감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정월은 그 말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아버님, 소인은 그저 며느리 된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이런 큰 것을 받을 자격이 정월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도리를 다한 사람에게 마땅한 보답을 하는 것 역시 나의 도리다. 조대감이 단호히 말을 끊었습니다. 그날 정월은 조대감의 문서를 들고 곰례 할멈과 함께 읍내로 향했습니다. 빚쟁이들을 불러 문서를 보이고 땅을 팔아 빚을 청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빚쟁이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관아의 검증을 거쳐 문서가 진짜임이 확인되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진작 이러셨으면 될 걸 괜한 소란을 피웠소이다. 사내들이 머쓱한 얼굴로 물러갔습니다. 빚이 청산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정월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조금씩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조대감이 정신을 차리고 문서를 공개해 빚을 청산한 다음 날, 현감은 정월을 다시 관아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조사가 아니라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던 그 사내를 붙잡았다. 현감이 정월에게 말했습니다. 정월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졸들이 끌고 온 사내는 다름 아닌 예전 주막에서 술기운을 빌려 헛소문을 떠벌리던 그 자였습니다. 사내는 겁에 질린 얼굴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바른 대로 고하거라. 누구의 사주를 받고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느냐? 현감이 엄히 물었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온천고을에서 어떤 마님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이 일을 했습니다. 그 댁 며느리가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습니다. 그 마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현감이 다그쳤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오나 이 고을 조대감 댁 안주인이라 들었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정월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소인은 그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내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현감은 사내에게 벌을 내리고 정월에게는
별도의 문서를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내 결백이 관아의 이름으로 공식 인정되었다. 이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누구도 함부로 내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우지 못할 것이다. 현감이 말했습니다. 정월은 그 문서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사또. 정월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월은 그 문서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억울함이 마침내 세상에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월의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이토록 모진 계략을 꾸몄다는 사실이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되었다. 정월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월은 조대감에게 관아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조대감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이 문서는 잘 간직해 두어라. 훗날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증표가 될 것이다. 조대감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훗날 상주댁과 명주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잘못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빚이 청산되고 며칠 뒤 대문 밖에서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월이 나가보니 남편 규원이 초췌한 몰골로 서 있었습니다. 도포는 여기저기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부인 규원이 정월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정월이 놀라 달려갔습니다. 내가 면목이 없소. 규원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정월은 남편을 부축해 마루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물었습니다. 실은 나는 벌써 2달 전에 과거에 낙방했소. 그 소식을 차마 집에 전할 수가 없었소. 규헌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낙방하신 것이 무엇이 그리 부끄러운 일이라고 소식조차 끊으셨습니까? 정월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편찮으신데 아들이랍시고 급제 소식 하나 전하지 못하면 무슨 낯으로 집에 돌아가겠소. 그래서 한양 저작거리에서 마기를 하며 다시 공부할 방도를 찾아보려 했소. 규헌이 눈물을 삼키며 고백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지나가던 상인에게서 이 댁 소식을 전해 들었소. 빚쟁이가 들이닥치고 아버님이 위독하시고 부인 홀로 그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소. 규헌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월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그보다 안쓰러움이 앞섰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서방님. 자식된 도리는 급제가 아니라 곁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규헌은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인 말이 맞소.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소. 규헌이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조대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규헌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규헌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조대감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급제보다 중한 것이 사람돌이라는 걸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되었다. 조대감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 처가 아니었다면 이 집은 진작 무너졌을 것이다. 너는 앞으로 그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아야 할 것이다. 조대감이 덧붙였습니다.
규헌은 그 말에 정월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인, 내 반드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규헌이 정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월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온전한 가족이 다시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온천 고을에 머물던 명주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나들이가 마냥 즐거웠지만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병세와 정월의 처지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그만 돌아가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걱정됩니다. 명주가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자꾸나. 여기 물이 몸에 그리 좋다는데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 상주댁이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명주는 그 대답이 석연치 않았지만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어느 저녁 명주는 온천 마당 한편에서 우연히 어머니가 몸종과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내에게 전갈은 잘 전했느냐? 상주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마님. 며느리가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을 마을에 퍼뜨리라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몸종이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명주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계략까지 꾸미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지요. 어머니, 어찌 그런 명주가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상주댁은 딸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상주댁이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언니는 아버지 병수발도 홀로 다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어찌 그런 못된 짓까지. 명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따졌습니다.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 집안 체면이 깎이면 결국 너도 좋은 혼처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상주댁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명주는 그 말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가족을 위한다는 말이 실은 자신의 체면만을 위한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명주는 홀로 방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월 언니가 마당에서 자신에게 지어 보이던 다정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언니는 나한테 늘 잘해줬는데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지? 명주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주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그만 돌아가고 싶어요. 언니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해요. 명주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상주댁은 딸의 말에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자꾸나. 지금 돌아가면 소문이 더 나빠질 뿐이다. 상주댁이 여전히 체면을 우선시하며 말했습니다. 명주는 그 대답에 실망했지만 더는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돌아가면 반드시 언니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겠다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대문 밖에서 가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주댁과 명주가 마침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볕에 그을린 낯빛이었지만 걸친 옷은 오히려 떠날 때보다 화려했습니다. 온천에서 새로 지어 입은 옷인 듯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오셨습니까? 마당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곰네 할멈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상주댁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대청에 앉아있는 조대감과 규헌, 그리고 그 곁에 정월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영감 정신이 드셨습니까?
상주댁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요, 부인. 조대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상주댁은 그 냉랭한 기운을 눈치채고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먼 길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잘 돌봐드린 모양이군요. 상주댁이 정월을 향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곰네 할멈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마님, 회갑잔치 핑계로 떠나셔서 온천에 머무셨다는 소문이 벌써 온 고을에 파다합니다. 그뿐입니까? 며느리가 도둑질을 했다는 헛소문까지 누가 퍼뜨렸는지 이 늙은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곰네 할멈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상주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멈이 뭘 안다고 함부로 나서는 게냐. 상주댁이 언성을 높였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 조카가 온천 고을에서 마님 가마를 똑똑히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마님이 사람을 시켜 며느리한테 도둑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아니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곰네 할멈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대감이 그제야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그것이 사실이요? 조대감이 상주댁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상주댁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체면이 깎일까 두려워 그리했습니다. 상주댁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시인했습니다. 조대감의 얼굴에 깊은 실망이 스쳤습니다. 내 병수발도 이 집안의 빚도 모두 며느리 홀로 감당했소. 그런데 부인은 그 사이 온천에서 몸을 보양하고 돌아와서까지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단 말이오. 조대감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주도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명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뒤늦은 부끄러움이 밀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상주댁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영감,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주댁이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조대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월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마음보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앞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셨으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정월이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조대감은 며느리의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부인을 감싸는구나. 조대감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며느리에 대한 깊은 신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대감은 온 가족을 대청에 불러 모았습니다. 상주댁과 명주, 규원과 정월이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오늘 내가 할 말이 있다. 조대감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조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알아놓은 지난 2달, 이 집안이 어찌 지탱되었는지 다들 알 것이다. 조대감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과 딸은 체면을 지키려 집을 떠났고 아들은 부끄러움에 소식을 끊었다. 그동안 이 집을 지킨 것은 오직 며느리 정월 한 사람뿐이었다. 조대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상주댁과 명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규헌 역시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나는 오늘 이 집안의 앞날을 정월에게 맡기고자 한다. 조대감이 선언했습니다. 그 말에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영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월은 며느리일 뿐 이 집의 재산과 살림을 어찌 며느리한테
상주댁이 놀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인, 그동안 부인이 지킨 것이 무엇이요? 체면이요? 아니면 집안이요? 조대감이 냉정하게 되물었습니다. 상주댁은 그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미 관아에 문서를 넣어두었다. 남은 땅과 집의 살림을 며느리 정월이 관리하도록 하고 훗날 이 집의 대소사를 결정할 권한도 정월에게 준다는 내용이다. 조대감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정월은 그 말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소인은 그런 큰 자리를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정월이 몸을 낮추며 사양했습니다. 자격은 이미 내가 지난 2달 동안 스스로 증명했다.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이다. 조대감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규헌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이 집을 이끌 자격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부인이 이 집안을 이끌어주기를 저 역시 바랍니다. 규헌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상주댁은 한참을 흐느끼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 뜻이 그러하시다면 따르겠습니다. 상주댁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명주도 그제야 정월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그동안 제가 철없이 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명주가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정월은 신우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서로 마음을 알았으니 되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이 집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정월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조대감은 정월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베개 및 문서를 발견하고도 손대지 않았을 때 나는 이미 알았다. 이 집안을 진심으로 지킬 사람이 누구인지. 조대감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월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정월아. 내가 내 진짜 자식이었구나. 조대감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월은 지난 2달의 고생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이 다시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조대감은 정월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곰례 할멈에게 우리가 진 빚이 크다.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생각해 보았느냐. 조대감이 물었습니다. 정월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힘든 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월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며칠 뒤 조대감은 곰례 할멈을 집으로 청했습니다. 대감마님, 늙은이를 이렇게 부르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곰례 할멈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멈, 그동안 내 며느리를 살펴주고 관아에서까지 증언을 해주었다지. 그 은혜를 내 어찌 잊겠나. 조대감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조대감은 정월과 상의한 끝에 곰례 할멈에게 작은 논 한 마지기를 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감마님, 이런 큰 것을 어찌 받겠습니까? 저는 그저 사람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곰례 할멈이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습니다. 도리를 다한 사람에게 마땅한 보답을 하는 것, 역시 우리의 도리일세. 조대감이 며느리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을 곰례 할멈에게도 건넸습니다. 정월도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할머니께 진 마음의 빚을 아주 조금 갚는 것뿐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정월이 곰례 할멈의 손을 꼭 잡으며 청했습니다. 곰례 할멈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그 논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내 평생 이런 과분한 은혜는 처음이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곰네 할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곰네 할멈은 더욱 자주 조대감 댁을 드나들었습니다. 이제는 은인이자 한 식구처럼 여겨지는 사이가 되었지요. 어멈, 이 늙은이가 살다 이런 복을 다 누리는구먼. 곰네 할멈이 정월의 아들을 무릎에 앉히며 흐뭇하게 웃곤 했습니다. 정월은 그런 곰네 할멈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려운 시절 아무 대가 없이 내밀어준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정월은 두고두고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정이란 이런 것이구나. 받은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다. 정월은 그 일을 겪으며 새삼 마음 깊이 되새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주댁은 예전처럼 안방에 틀어박혀 옷감 타령을 하는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은 소부가 하겠습니다. 정월이 만류하면 상주댁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도 이제 이 집안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상주댁이 어색한 손길로 나무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상주댁은 조금씩 며느리 곁에서 살림을 배워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월도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명주 역시 달라졌습니다. 매일 치장에만 관심을 쏟던 명주가 이제는 정월을 따라 삭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거 바늘땀이 왜 이렇게 안 맞아요? 명주가 서투른 손끝으로 바늘을 놀리며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천천히 해보자. 정월이 웃으며 명주의 손을 잡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점차 자매 같은 정이 쌓여갔습니다. 명주는 더 이상 정월을 언니라 부르는데 어색함이 없어졌습니다. 한편 규원은 다시 과거 공부에 매진하되 이번에는 집을 떠나지 않고 사랑채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부인 곁을 떠나서는 다시는 공부하지 않겠소. 함께 이 집을 지키며 준비하겠소. 규헌이 정월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정월은 그런 남편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전에 우유부단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대감의 건강도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무렵에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날이 좋습니다. 잠시 바깥바람을 쐬시겠습니까? 정월이 조대감을 부축하며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조대감은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다시 온기를 찾을 줄은 몰랐구나. 조대감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월을 향한 헛소문은 진실이 밝혀지며 자연스레 사그라들었고 오히려 정월의 됨됨이를 칭찬하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댁 며느리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더군. 우물가 안악들 사이에서 이제는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곰네 할멈도 예전처럼 자주 찾아왔지만 이제는 죽 한 그릇이 아니라 웃음 섞인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걸음이었습니다. 어멈, 이제 얼굴에 화색이 도는구먼. 곰네 할멈이 정월의 손을 잡으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그때 죽 한 그릇이 없었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정월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집안은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예전의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규헌은 그해 가을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급제 소식을 들은 조대감은 마당까지 뛰쳐나와 아들을 얼싸안았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아. 조대감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규헌은 급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벼슬길에 올라서도 늘 아내 정월에게 먼저 상의하고 집안일을 결정했습니다. 부인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요. 규헌이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월과 규헌 사이에는 어느덧 아들 하나가 태어나 재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하루가 다르게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상주댁은 이제 완연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체면칠에는 온데간데 없이 손수 며느리와 함께 살림을 꾸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엔 체면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줄 알았다. 그런데 정작 사람을 지켜주는 건 체면이 아니라 진심이더구나. 상주댁이 손자를 어르며 정월에게 종종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명주도 어느덧 혼기가 차 이웃 고을 성실한 선비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 가는 날 명주는 정월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저도 시댁에서 진심을 다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명주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곰네 할멈은 여전히 이웃에 살며 이 집안을 드나들었습니다. 이제는 정월의 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낙이 되었습니다. 얘야, 내 어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느냐. 이 할미가 다 이야기해주마. 곰네 할멈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조대감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가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그 낡은 문서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그 시험이 아니었다면 나는 며느리의 진심을 영영 몰랐을지도 모르지. 조대감이 흐뭇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월은 그런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생이 이제는 모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 이야기가 종종 회자되었습니다. 병든 시아버지를 홀로 지켜낸 며느리와 뒤늦게나마 진심을 깨달은 가족의 이야기로 말이지요. 그해 한가위 조대감 댁 마당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명주는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명절을 맞아 친정을 찾았습니다. 남편들 사람과 함께 인사를 왔지요. 언니, 명주가 정월을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정월이 반갑게 명주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명주는 이제 제법 능숙한 솜씨로 송편을 빚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언니. 저 많이 늘었죠. 명주가 자랑스레 송편을 내밀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제법이구나. 정월이 웃으며 칭찬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규헌이 아들을 목마 태우고 걸음마를 연습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규헌의 목을 붙잡았습니다. 조대감은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은 지 오래였습니다. 세월 참 빠르구나. 저 아이가 벌써 저리 컸다니. 조대감이 상주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상주댁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의 상주댁이었다면 손자보다 자신의 치장에 더 신경 썼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영감, 올해 차례상은 제가 며느리와 함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상주댁이 뿌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월과 상주댁은 함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지요. 어머니, 이 전은 좀 더 노릇하게 부쳐야 합니다. 정월이 다정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 알려다오. 이제라도 배워야지. 상주댁이 겸허하게 며느리의 말을 따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대청에 둘러앉아 차례를 지냈습니다. 조대감이 앞장서 절을 올리고 그 뒤로 규원과 정월, 상주댁과 명주 부부가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마친 뒤 조대감이 가족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한가위는 유독 감회가 깊구나. 몇 해 전만 해도 이 집이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을 줄은 몰랐다. 조대감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모두 며느리 덕분입니다, 아버님. 규헌이 정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월은 겸연쩍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시 믿어준 덕분이지요. 정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달빛이 마당 가득 내려앉은 그 밤, 조대감 댁에는 오랜만에 온기 가득한 웃음소리가 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곁을 지킨 사람과 체면만 지킨 사람은 결국 다른 것을 손에 쥐게 되는 법입니다. 시리댁 식구들이 떠난 그 자리에서 정월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도리를 묵묵히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가장 값진 결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정월처럼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